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강사 최순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거의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발전이 있어 왔듯이 인공지능도 부흥기가 있고 또 침체기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이 되는데 거기에는 좀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중에 저희가 예전에는 조금은 기계학습을 시킬 때 지식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딥러닝이라고 해서 컴퓨터 자체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컴퓨터의 발전도 많아서 GPU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저희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악재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전염병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해서 인공지능 발전의 촉진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개념이 정립되면서 지금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의 이 속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져서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인공지능을 적용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활용 발전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거의 모든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솔루션을 사용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그 개발 기간이 엄청 단축이 되고 또 각종 진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병 등 전염병 이런 발병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병원에 가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여러 가지 영상 진단을 하는데 이런 거를 판독하고 진단하는 기술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정확하게 해준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많이 적용했는데 그 결과는 기대치만큼은 못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데이터라든가 또는 진단 알고리즘이 조금 잘못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 인공지능이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보건소에서 AI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엑선을 찍으면 자동으로 질병이 의심되는 부위를 찾아줍니다. AI가 1차 판독을 하지만 최종 컨펌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게 된 거죠. AI 의사의 영상 판독 능력은 얼마나 믿을만할까? 왼쪽이 정상, 오른쪽이 질병이 의심되는 여성의 폐입니다. AI 의사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서 희미하게 밝은 부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폐질환이 있을 확률이 60%라고 말합니다. 앞서 영상을 판독했던 전문의들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정밀 분석 결과 폐결절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보다 AI 판독이 더 정확했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이 정도는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초기 단계인 거예요. AI 의사의 실력은 최근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연구진이 10년차 전문의와 AI에게 200개의 엑선 사진을 보여주고 실력을 겨루겠습니다. 제한된 실험이지만 사람의 정확도는 93%, AI는 98%로 나타나 AI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더구나 AI가 판독하는 데 걸린 시간은 사진 한 장당 5초에 불과해 사람보다 120배나 빨랐습니다. 심장을 촬영한 CT 영상인데 AI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부위를 붉고 노란색으로 보여줍니다. 이 AI는 치매 여부를 진단할 수도 있고 유전자 분석도 익혀 소아 희귀질환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AI 의사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각은 복잡합니다. AI 의사가 전문의의 업무를 뺏거나 침해할 거라고 보는 우려도 있지만 인간 의사의 반복 업무를 덜고 의료의 질을 높일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으면 진짜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더 가치 있고 저희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I 의료 시장은 2016년 114조 원에서 내년에 246조 원 규모로 4년 만에 2배로 폭증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 AI의 AI가 그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럼 법률 분야에서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문서를 분석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서 그 법률 문서를 분석해주고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계약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계약지능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계약상의 위험을 판단해 주기도 하고요. 또 렉시 같은 프로그램은 사생활보호법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또 법 문서를 자동으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전문가 로스라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의료 상황에서 과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거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있고요. 또 소송 결과 같은 거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판례나 이런 거를 봄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해주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률 특화된 검색 엔진 로봇이라는 것도 개발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법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는데 저희가 이제 고려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결과, 법적인 결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런 투명성이라든가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조금은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이 리걸 테크 같은 것들은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기존에 일하고 계신 변호사나 법조계의 분들이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한 인공지능의 그 탑재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만큼 이걸 수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한번 우리 인공지능과 변호사들의 이 실력이 얼마만큼 비교가 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 도전해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국내 법률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호사와 인공지능 알파로의 법률 자문 대결에서 승리는 인공지능이 차지했습니다. 9팀의 변호사와 3팀의 AI 가운데 AI팀이 1등부터 3등을 모두 휩쓴 겁니다. 알파로가 근로계약서 10여 개 조항을 분석하는 데 걸린 시간은 최대 10초.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들을 검색해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순식간에 지적해냈습니다. 법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에 따른 판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어떤 행정해석 같은 거, 이 부분까지 모두 반영돼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놀랍습니다. 전문가들도 인공지능의 수준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반응입니다. 사람이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이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이게 하는 부분들은 빠르게 검토가 끝나겠죠. 그리고 빠지는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인간이 하는 업무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법률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일부 형사재판에서 AI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AI 판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AI의 능력이 확인된 만큼 충분히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AI가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기보다 변호사의 능률을 올리고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에서의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갖는 그런 영향력을 봤는데요.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그 인공위성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랜드셋 같은 그런 인공위성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농업에도 그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가 중에 3분의 1 이상이 그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팜러그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농업용 로봇이 있는데, 이것은 광학 인증 기술로 딸기를 정말 재배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프랑스에는 와인이 많이 나오니까 이 포도 수확이 많은데, 이걸 자율주행하는 로봇을 통해서 포도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웨덴에서는 그 양봉업에 이 벌의 안전을 지키는 그 빕 스캐닝이라는 앱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상추 로봇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상추를 관리하고, 또 이 제초제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로봇도 개발이 됐고요. 미국에서 또 그 커피의 콩을 품질을 분석해서 가장 좋은 그 콩에 골라내서 이제 좋은 커피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양치기 로봇, 산림 피해 방지 로봇, 또 AI 제비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요즘은 뭐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프로그램들, 또 그런 기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현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장비들이 노동력을 대신합니다. 최근 농촌에서는 부족한 일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론 방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조작법도 간단해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기에 편리한데요. 사용자가 온라인 위성지도상에서 농경지의 내 귀퉁이를 선택해 방제 구획으로 지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율주행 방제 자동화 기능은 드론이 최적의 비행 경로를 설정해 일정 구간마다 약재를 살포합니다. 이때 지형에 맞게 분사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방제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시간과 일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드론은 인공지능을 접목해 농작물의 재배 면적을 파악하고 수시로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한 연구팀에서는 무인으로 해충을 관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농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을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다양한 곤충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예찰기가 스스로 작동하면서 미소 해충에 대한 발생 정보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찍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갑니다. 무인 자동 예찰기를 통해 촬영된 해충은 분석 후에 농가로 정보가 전달되는데요. 향후 이 장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집 정보를 활용하면 해충 방제 시기와 방제 방법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기술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IT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제주의 감귤 농가 인력 고령화 대비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미래 융합 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 농업이 인공지능 무인화 시스템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데이터 축적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통해 감귤의 생육 시기와 최적의 수확기를 알아내 고품질의 감귤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스마트 농업 시장은 점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도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과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전 세계가 그 노인 문제들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그 돌봄을 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로봇 마이봄이라든가, 또 AI 스피커 아리아,
또는 효순이 효돌이, 또 SK의 누구 58 이런 것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노인분들이라든가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노인 돌봄을 해주는 안부전화 서비스라든가 고령층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또 예측해 줄 수 있는 팔찌 제품도 나오고, 또 고령자의 옆에서 이렇게 서로 조금 돌볼 수 있는 반려 로봇, 이런 제니 같은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시니어 소셜 로봇 등등 많이 개발돼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일본에서는 그 노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고, 또 그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서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로봇 인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노년층뿐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말벗이 되는 그런 애완용 로봇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가 노인 돌봄 분야로 확대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걱정거리는 이 노령층의 이런 사회적 고립감이 오히려 이런 그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들을 쓰면서 더 고립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인간적 친밀감이 손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돌봄 분야에서는 어떻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AI 로봇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잊은 물건의 위치도 알려주고 먹어야 할 약도 챙겨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움직이는 로봇. 귀가하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다녀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일 없었지? 동작을 보여주고 횟수도 세며 함께 운동하고, 외출하기 전에는 옷차림도 점검해줍니다. 외출하고 올게. 스타일 좀 봐드릴게요. 무난할 것 같아요. 홀로 사는 노인 등 고령층을 위한 AI 돌봄 로봇입니다. 사물은 물론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인식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등 10여 개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에 적용됐습니다. 잊은 물건의 위치도 알려주고 먹어야 할 약을 실제 먹었는지 확인하는 등 기존 돌봄 로봇보다 진화했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로봇이 있으면 즐거운 시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홀몸 노인이 사는 가정집 등에서 지내며 노인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실증 중인데 인식 정확도가 90%에 이릅니다. 고령자들이 오시면 이 안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등의 정보를 로봇과 대화하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자식만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기 시작한 AI 돌봄 로봇은 앞으로는 물체를 잡고 조작해 청소나 심부름을 돕는 역할도 예고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 돌봄 이런 분야에 인공지능이 활용된 걸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장 반길 수 있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요식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요식업 분야에서는 그 조리 영역이나 배달 영역 또는 새로운 음식 레시피를 개발해서 개인에 맞는 음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영역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요. 그리고 셰프 왓스는 이 중에서 그 콘텐츠 영역 그 음식의 메뉴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 판매를 개시하는 주방용 자동 조리 로봇 몰리가 굉장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 분야의 인공지능 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또 스시가 많이 나오고 저희 나라에도 이제 스시 업계가 많은데 이 시간당 3,500개의 초밥을 만들어내는 스시 로봇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봇 셰프라는 것이 나오고 LG에서도 그 우동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로봇도 나오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식당에 가면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로봇 바리스타라든가 치킨이나 피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요리사,
그리고 배달하고 서비스하는 로봇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 분야에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살펴보기로 할게요. 혼실에 음식하는 로봇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공학이 만나 식당에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음식을 손님 테이블에 배달해주는 서빙 로봇은 이제 낯선 모습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매장도 세계 곳곳에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CES 푸드테크 분야에서 시선을 한몸에 받은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주방 로봇 스타트업 몰리 로보틱스입니다. 로봇키치는 CEO이자 러시아 컴퓨터 과학자인 마크 올레닉이 개발한 로봇으로 주방 천장에 2개의 로봇팔과 관절형 손가락을 장착한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메뉴판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직접 음식을 요리해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사람처럼 5개의 손가락을 가진 로봇팔은 사람의 팔과 손동작을 아주 정교하게 재현합니다. 또 조리기구의 손잡이나 뚜껑에는 마커가 붙어 있어서 로봇은 광학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도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웬만한 기술은 모두 가능한데요. 재료를 넣고 적거나 섞는 것은 물론 재료를 썰기도 하고 플라스틱 간장병을 손쉽게 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리가 끝나면 스스로 주방 청소까지 해내는데요. 무려 5,000가지 이상의 요리를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가 조리법 공유 플랫폼을 사용해 개인 맞춤형 조리법을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몰리 로보틱스의 로봇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요리를 해낼 수 있는지 보면 로봇키치는 유명 셰프가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나서 녹화한 영상을 분석해 셰프의 레시피와 손동작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호텔, 회사 식당, 대학 캠퍼스, 레스토랑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로봇만 있다면 주방에서 이제 사람이 할 일은 좋은 재료를 잘 고르고 부족한 재료를 채워주는 것뿐이겠네요. 이 외에도 로보이츠, 스파이스, 가라쿠리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로봇 주방 시스템을 연구하는 기업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보 셰프는 조리도구를 바꿔가며 식자재를 자르고 섞고 양념을 넣으며 인간의 요리를 보조하고 LG전자의 푸드로봇 클로이 셰프봇은 빕스 매장에서 국수 요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리 로보틱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주방 로봇까지는 아니어도 인간의 조리 과정을 도와주는 로봇의 트렌드는 많은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상대적으로 조리 과정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빠른 속도가 중시되는 업종에서 요리 로봇 도입이 활발한데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어떤 피자도 만들어낼 수 있는 BX 로봇, 동글동글한 타코야키를 굽는 오그투 로봇, 한 쌍의 로봇팔이 밥에 와사비를 얹고 그 위에 생선이나 달걀말이를 올려 만들어내는 스즈모의 초밥 로봇, 또 3D 열 스캐너를 눈으로 사용해 햄버거 패티에 구워진 상태를 인식하고 뒤집는 로봇인 미소 로보틱스의 플리피도 있습니다. 로봇이 요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이제 로봇이 얼마나 제대로 요리를 할까로 바뀌어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로봇 셰프는 정확하게 재료를 분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식재료의 낭비도 적을 뿐 아니라 균일한 품질과 맛을 내는 음식을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데도 유리합니다. 자영업 시장에서 요리 로봇이 확산할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추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또 주방이나 가정의 부엌에서 사용하게 되는 만큼 안정성과 내구성도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부들도 이런 일손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예인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AI가 딥페이크 기술 같은 기술과 다른 과학 기술을 결합해서 그 가상 인간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그 가상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정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그런 가상으로 만 활동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AI의 아이돌이나 가수들 이런 것도 다 인공으로 만들어내고요. 또 요즘에는 이미 그 세상을 떠난 그런 가수들과 그 현재의 가수들이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나운서도 그
여러분이 그 가상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뉴스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트 소프트의 그 버추얼 휴먼 기술하고 휴넷의 교육 컨텐츠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런 AI 강사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AI가 지속적으로 아마 개발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만든 가상의 인플루언서 로지.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일상을 공유하는 식으로 세계 여행과 요가, 패션 등에 관련된 사진을 올리고 팬들과도 댓글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하며 그 인기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2016년 가상 인플루언서인 릴 미켈라가 큰 인기를 끌며 등장했었죠. LA에 사는 19살 브라질계 미국인 여성으로 설정돼 모델 겸 가수로 활동하며 각종 패션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아 광고를 촬영하는 등 한 해 수익만 무려 13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성도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트렌드에 따라 가상인간 프로젝트, 리얼리티 리얼타임 레스폰시브, 일명 R3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영상에 나온 8명의 사람들 중 누가 가상이고 누가 진짜 사람인지 맞추실 수 있나요? 전끽해야 가상인간 한두 명이 섞여 있겠거니 하고 열심히 가짜를 찾았더니 진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CG 기술로 제작된 가상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도 이마라는 가상인물을 활용한 마케팅이 이미 큰 흥행을 불러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구 브랜드 이케아의 매장 내에 대형 LED를 설치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이마를 보여주며 이슈화에 성공. 그 이후로도 SK2 화장품 광고, 아이스크림 광고 등에 등장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기업들이 인플루언서에게 쓰는 마케팅 비용은 2019년 약 9조 원에서 22년에는 1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늘어난 마케팅 비용의 상당 부분은 가상 인플루언서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눈으로는 실제와 가상인물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미래에 이러한 가상의 인물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자리하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AI 그 기술을 이용한 적용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시시각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든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우려한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것들, 그런 사회에서 한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기타 많은 우리가 그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열심히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또 미래를 준비해 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사용되는 예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